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약자원개발학과 백종섭 교수입니다. 오늘은 저희 생약자원개발학과 그리고 현재 같이 공동으로 운영 중인 바이오제약공학과에 대한 설명과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어떤 쪽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약품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한 그림을 넣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삼이라고 했을 때 인삼을 이용하여서 삼계탕에 넣으면 식품이 됩니다. 그냥 인삼을 가공하지 않고 섭취하게 되면 일반 식품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이 인삼을 1차 가공하여서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 식품이 되었을 때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삼이 어떤 연구와 가공을 통해서 특정 질환에 대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을 때는 우리가 의약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제가 첫 번째 페이지에 이 설명을 넣은 이유는 소재가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연구, 가공되느냐에 따라서 식품으로 사용이 될 수 있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이 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화장품 또는 약품으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소재에 대해서 어떻게 가공을 하고 어떤 연구 개발을 통해서 더 고부가 가치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쪽의 학문이 앞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의약품의 구분입니다. 의약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합성의약품, 두 번째는 생물의약품, 세 번째는 천연물의약품입니다. 합성의약품은 말 그대로 의약품에 사용되는 주 성분을 합성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의약품을 의미를 하게 되고, 우리가 현재 복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의약품이 합성의약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백신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높아지고, 이 백신 쪽에 대한 또 그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백신을 포함한 이 제제를 우리는 생물의약품, 바이오의약품이라고 부르고 있고,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과 같은 큰 회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생물의약품에 대한 투자와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천연물의약품입니다. 천연물의약품은 말 그대로 천연물을 이용하여서 의약품으로 만든 그 의약품 종류를 의미를 하고, 대표적인 것으로는 그 스티렌정이라고 해서 국내 천연물 신약 1호로 나온 동아제약의 스티렌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약품을 포함하여서 다양한 식품과 화장품,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의약품을 우리 몸에 있는 다양한 경로로 투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투여를 하게 되는 경로는 바로 오랄 딜리버리라고 하는 이 경구 투여죠. 그래서 경구로 투여하게 되면 섭취가 편하고 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식품을 포함하여서 대부분의 의약품 역시 경구로 투여하고 있습니다. 자, 입으로 섭취하는 의약품 말고도 여러분들 주사제 또는 패치제, 연고제, 그리고 이제 코로 흡입하는 흡입제, 뭐 여러 가지 제형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런 의약품을 입으로만 투여하지 않고 피부에 붙이고 주사로 맞고 할까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것들을 배우는 곳이 저희 학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그림은 조금 이제 학생들이 보셨을 때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약을 섭취를 하게 되면 이 약이 몸에 흡수가 돼서 흡수가 되고 나서 혈액에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에서의 농도를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는데, 혈액에 흡수가 되지 않으면 이 약을 먹었을 때 효능을 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었을 때 얼마만큼의 양이 혈액에서 존재하느냐, 이 실험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혈액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임상시험 또는 전임상시험이라고 합니다. 전임상시험은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고, 그리고 임상시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인데, 이 혈액의 농도를 측정하는 시험은 이제 우리가 파마코카이네틱스라고 하는 용어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세 가지의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의 그래프 중에서 빨간색 선과 초록색 선, 그리고 파란색 선이 보이고 있는데 그 사이에 두 가지 가로선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선은 Maximum Tolerated Concentration이라고 부르고 밑에 있는 선은 Minimum Effective Concentration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컨셉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약을 섭취를 하여서 혈액으로 이 약의 성분이 분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 혈액에서 관찰되는 측정되는 성분의 농도가 Minimum Effective Concentration, 줄여서 MEC라고 하는 이 선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약이 가진 약효를 우리는 발현할 수가 없습니다. 즉 감기약을 먹었는데 감기를 치료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 파란색 이제 선을 보시면은 파란색 선은 쭉 올라가다가 8시간쯤에서 최고 농도를 가지게 되고 지속적인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농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농도, 최고 농도가 MEC라는 선에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말은 이 파란색 선은 약효를 발현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위에 있는 선은 뭔가? 이 MTC는 약을 먹었을 때 이 선을 넘게 되면 이 약이 가지고 있는 효능 이외에 가진 부작용들이 발현을 하게 됩니다. 감기약 같은 경우 위장장애라든지 어떤 예기치 않은 근육통과 같은 그런 부작용들이 이 MTC라는 농도를 넘게 되면은 발현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을 복용할 때 약을 하루에 몇 번 먹을 것인지, 그리고 체중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먹어야 되는 양, 이런 것들이 다 이 파마코카이네틱스 실험을 통해서 그 복용법이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초록색 선은 약 1시간쯤에서 MEC를 통과하게 되고 약 10시간 이전에 MEC를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MTC 위를 넘어가진 않아요. 그 말은 1시간 정도 후에, 약 복용 후 1시간 정도 후에 약효가 발현이 되고 10시간쯤 되면은 이제 약효가 더 이상 발현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10시간 전, 한 8시쯤에 약을 한 번 더 복용을 해야 지속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던 이제 이 혈중 농도를 조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형 포뮬레이션들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제가 오늘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제형은 이 플로테이블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위장에 뜰 수 있는, 위장에 있는 위액에 뜰 수 있는 그런 제형입니다. 이 제형의 특징은 주로 만성질환 환자에 쓸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요. 자, 만성질환 중에 하나인 파킨슨병,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파킨슨병은 이 뇌에 있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더 이상 생성이 되지 않아서 도파민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서 생기는 만성질환입니다. 현재 이 파킨슨 디지즈, 파킨슨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없고 이 증상을 발현하지 않게 해주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을 우리는 레보도파라고 부르고, 이 레보도파를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레보도파가 도파민으로 전환이 되게 되고 부족한 도파민의 양을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MTC와 MEC가 동시에 나오고 있고 약물의 혈중 농도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MEC를 넘지 못하는 이 용도에서는 약효가 발현이 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프라고 되어 있고, 자, 이 사이, MTC와 MEC 사이에서는 약효가 발현이 되면서 파킨슨병이 잘 컨트롤이 된다. 그런데 이걸 넘어가면, MTC를 넘어가면 이제 운동 이상증이라고 해서 몸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이상 반응을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만성질환의 환자들 대부분은 하루에 복용하는 약의 그 양과 횟수가 매우 많습니다. 현재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하루에 4회 이상, 그리고 한 번 복용할 때 약 6개의 알을 섭취를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만성질환 환자들이 평균적으로 연령대가 높고, 특히 파킨슨병과 같은 치매 질환은 이 환자가 보호자가 없이는 약을 스스로 챙겨 먹기가 힘들고 하루에도 3번, 4번 동안 이 복약을 철저하게 지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하루에 3, 4번을 복용하지 않고 하루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길게 한 달에 한 번만 약을 투여해서 약을 더 이상 복용하지 않고 환자의 삶의 편의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이런 데 실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으로 하는 연구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위액에 뜰 수 있는 이러한 마이크로 캡슐을 만들어서 여기에 약을 집어넣고 하루에 한 번만 먹어도 되는 그런 약을 제가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물 실험을 통해서 하루에 한 번 먹어도 혈액에서 그 도파민의 충분한 양이 검출이 되고 이 뇌에서도 도파민의 양이 검출이 된다, 이런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타겟팅, 표적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이제 표적 약물 전달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 표적 항암제가 이 타겟팅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 항암제를 복용하게 되면 대부분의 항암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은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이 그림은 그 부작용에 대한 그림인데요. 뭐 탈모가 온다든지, 극도의 피로감이 몰려온다든지, 아니면은 구토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설사, 그리고 체중 감소까지 이어지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보이는 지금 흰색으로 보이는 이 세포가 바로 그 암세포입니다. 이 암세포는 일반 세포와 다르게 생겼고 암세포만이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정상세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암세포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세포 표면에 뭐가 달라붙어 있는 것들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연구하시는 연구자분들이 이 정상세포보다 암세포에 뭐가 더 많이 있네, 이게 뭘까라고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에만 발현하는 이 리셉터, 수용체를 발견을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 수용체에만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항원을 가지고 표적 항암제를 만들면 어떨까라고 착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도 제가 하고 있는 연구인데, 이제 암세포에 발현하는 그 리셉터에 붙을 수 있는, 특이적으로 붙을 수 있는 리간드를 이 나노 입자에 붙여주게 되고, 이걸 통해서 그 표적 항암제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을 해보았더니 이 위에 보시면은 이제 그 표적화된 항암제를 투여했을 때 얼마나 어디 장기에 얼만큼 가는지를 이미징을 통해서 사진으로 이제 얻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표적화가 되지 않은 것이죠. 지금 제일 큰 장기 2번에 해당하는 장기가 바로 뇌입니다. 그리고 6번에 해당하는 장기가 장기는 아닙니다. 이 튜머 종양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약이 많이 그쪽 부위로 많이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표적화가 되지 않은 나노 입자의 경우는 뇌를 비롯해서 심장, 비장 같은 다른 장기로 항암제가 많이 간 것을 볼 수가 있는 반면에, 표적화를 해주게 되면은 다른 장기보다 종양에 집중적으로 항암제가 많이 전달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동일한 양의 항암제를 투입을 하여도, 그 동일한 양을 투여해도 이것들이 이곳저곳 가지 않고 종양, 즉 암세포만 죽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치료 효과가 높아질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정상세포, 정상조직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 정상조직을 괴롭히지 않고 원래 항암제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을 경감시킬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학과에서는 또 여러 가지 실험을 합니다. 이제 생약자원개발학과는 주로 천연물, 천연소재, 바이오 소재를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 천연물 중 하나인 이 한약제, 한약 처방인 보양한우탕이라는 제제를 가지고 정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 실험은 이제 치매 환자들, 특히 뇌졸중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만들어진 실험인데요. 뇌졸중 환자들은 증상이 발현이 되게 되면은 수분 이내에 의식을 잃게 됩니다. 자, 의식을 잃었을 때 환자들한테 이 정제를 투여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힘듭니다. 이 저작작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것이 바로 구강붕해정입니다. 이 구강붕해정이라는 거는 입에 넣게 되면 그 침을 이용하여서 10초, 수초 이내에 이 정제가 다 깨지면서 빠른 흡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형입니다. 그래서 이 보양안호탕이라는 것이 뇌졸중 치료의 효과에 우수하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고, 저희는 이거를 통해서 그러면 흡수가 빠르고 뇌졸중 환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도 복용할 수 있도록 구강붕해정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실험을 통해서 10초 이내, 한 6초 정도로 녹을 수 있는 그런 구강붕해정을 만들었고, 네, 이제 이 연구 결과는 임상 실험을 통해서 현재 시판 중인 제형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장기 표적화 제형 기술, 위에서 녹지 않고 장에서만 녹을 수 있는 그런 제형도 개발을 하였고, 이런 연구들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여서 비교과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창업 동아리를 통해서 참여를 하여서 학생들과 같이 특허를 출원하게 되고, 이 특허를 출원한 것을 이제 기업의 기술 이전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품으로 활용이 되는 이런 베리류 같은 경우는 안토시아닌이라고 불리는 색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상당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물에 풀게 되면은 이 안토시아닌이 분해가 되거나 뭐 물뿐만 아니라 이제 햇빛 같은 거에 의해서 분해가 쉽게 되는데, 이 식품으로 쓰이는 유청 단백질을 이용하여서 캡슐화를 해주고 안정화를 높이고 뭐 체내 흡수를 높이는 그런 실험도 하였습니다. 자, 우리 학과에서 하는 실험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흥미가 있는 것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학과의 비전과 이제 학과의 진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대한민국은 바이오 헬스 국가 비전 선포식을 통해서 3대 중점 산업을 발표를 합니다. 그 3대 중점 산업 중 바이오 헬스 국가 비전 선포식에서 바이오 헬스 산업이 이제 하나로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6%, 5대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대통령께서 이제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 대한민국 정부 발표뿐만 아니라 시장을 살펴보게 되면 글로벌 바이오 헬스 시장은 2014년에 비해서 2024년 약 10년 후에 거의 2배 가까운 시장 성장을 이루고 있고, 이 시장 성장과 더불어서 바이오 헬스 산업 일자리수 역시 지속적으로 대폭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현재 바이오 헬스 산업에서 많은 인재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 입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조사를 하고 들어보았더니,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와 대학이 배출하는 인재는 잘 맞지가 않다. 그래서 인재를 채용을 하였을 때 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들어가는 뭐 비용과 시간이 또 중복 투자가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교육 체계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비슷한 내용입니다. 신입사원 재교육에만 2년. 그래서 이 2년간 신입사원 재교육하는 시간 동안에 뭐 기업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가 있고, 신입사원들의 역량 같은 경우도 많이 뒤처질 수가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우리가 롤모델로 삼을 수 있을 만한 해외 바이오 헬스 인력 양성 교육 현황을 대표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왔는데, 뭐 아일랜드 그리고 미국 이런 유럽의 대학들은 어떤 식으로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인재 육성의 포인트는 이제 산학 협력을 통해서 실무 중심의 교육을 동행하여서 이제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갔을 때 그 실무를 2년간의 재교육 같은 것이 필요 없이 바로 현장에 투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실무 중심 현장 인재 양성이 키포인트라고 지금 현재 시장 전 세계 글로벌 교육 시장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과는 현재 글로벌 인재 유치 양성, 그리고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연구산업 전문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서 현재
독일 캠퍼스에서 생약자원개발학과 그리고 춘천캠의 가상학과로 설립된 바이오 제약공학과 두 개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약자원개발학과에서 이 천연물과 바이오 소재에 대한 기초학문을 1년간 배울 수가 있고 3, 4학년 때는 바이오헬스 융합학과 그리고 바이오 제약학과를 통해서 이제 조금 더 실무 중심 그리고 현장 중심의 교육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생약자원개발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은 독일 캠퍼스에서 2년간 또는 4년간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 4학년 2년 동안은 바이오제약공학과, 춘천 캠퍼스에 설립된 바이오제약공학과에서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동시에 병행함으로써 두 개의 학위를 취득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이오헬스 산업 기반 혁신 리더를 양성하고 이제 학생들의 취업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투트랙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학과는 정명근, 손은아, 임정대, 백종섭 교수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2명의 농학 박사 그리고 2명의 약학 박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물화학, 면역학, 생명공학, 약지학 다양한 분야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질 좋고 다양한 교육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과 교수님들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연구상 그리고 아주 큰 대형 국책과제 수주 그리고 식약처 개별 인정형 원료화학 취득과 같은 아주 우수한 그런 연구 실적들, 업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교수진들의 우수성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학과는 현재 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캡스톤 디자인은 과제 수행을 통해서 특허를 획득하고 졸업 전 학생들이 이 특허를 판매 또는 라이센스 인 아웃을 함으로써 이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들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 과목의 목표 이 과목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 이제 학과 교수님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수상 그리고 특허 등록 그리고 특허 등록된 특허를 산업체 기술 이전하는 실적까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과 프로그램 또는 창업 동아리를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연구를 하고 그 연구를 창업 경진대회라든지 어떤 학술대회에 발표를 함으로써 우수한 기술성을 알리고 그리고 실제 기업과 공동 연구를 통해서 제품 생산까지 하는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가지면 이제 학생들이 취업을 할 때 상당히 유리하겠죠. 네, 상당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고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생약자원개발학과에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하자면 저희 강원대학교 생약자원개발학과는 현재 바이오제약공학과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조금 더 폭넓은 교육과 이제 실무 실습을 제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회사와 함께 공동 연구 그리고 이제 그 우수한 인력들의 현장 배출 등을 협약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조금 더 취업을 할 때 넓고 많은 그 선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바이오 헬스 분야, 전반적인 바이오 헬스 분야로 취업을 하고 있는데 바이오 분야라 하면 식품, 화장품, 제약 이 세 가지를 다 통틀어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식품회사 그리고 이제 화장품 회사까지 학생들이 진출을 하고 있고 그런 그 학생들이 진출을 함으로써 이제 후배들이 조금 더 폭넓은 그런 선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기업 취업 이외에도 대학원 또는 이제 정부 출연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 같은 정부 출연연구소에도 여러 학생들이 취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저희 학과 소개를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저희 이제 생약자원개발학과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이 학과가 무엇을 하는 학과인지에 대한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과가 어떤 공부를 하고 우리 학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이 얻은 것을 통해서 어떤 분야로 진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보았는데 학생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네, 이것을 시청하는 학생들이 또 우리 학과에서 직접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